삼각함수는 중3 때 여러분이 삼각비를 배웠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삼각비.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거죠. 세변 길이, 여기를 A라 두고 직각이고 B가 되고 이걸 C라 뒀을 때 기본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텐데 피타고라스 말고 삼각비라는 거의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 두 변을 특정 두 변을 잡고 그 특정 두 변의 길이 비율을 묻는 그 값을 삼각비라고 불러요. 정의 중에 보면 빗변분의 높이 놓여있는 상태죠.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빗변분의 높이 얘를 뭐라 부르죠?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sin x라고 정의를 내렸었고 그다음 빗변분의 밑변 얘는 cosine x라고 정의를 내렸었고 밑변분의 높이 얘는 탄젠트 x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그렇죠? 이게 삼각비예요. 근데 이 삼각비를 확정해서 이제 삼각함수를 만들 건데 여기는 각에다가 어떤 숫자를 줘요. 이 숫자는 경우는 각이겠죠. 각의 크기. 근데 그 각의 크기에 숫자를 대입하면 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딱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하나의 값으로 귀결이 되죠. 그럼 이게 x, y가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정리되는 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정의 내리는데 초반에 이런 재반 지식을 왜 배우냐면 삼각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려면 모든 실수 전범위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실수 전범위에서 점의 이동 경로 혹은 이 값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여기 있는 이 x값이 무수히 많은 각에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비는 기껏해야 0도에서 한 90도 정도까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예각 범위 안에서만 삼각비를 조사했지 둔각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큰 각 혹은 더 확장해서 이 x값이 양이든 0이든 음이든 각의 양이 들어가든 각이 0이 들어가든 각이 음이 들어가든 그 양, 0, 음에 관계없이 실수 전범위로 각이 확장되게 되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비 값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내려면 각을 무한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의 확장성을 이해하려면 제반적인 지식이 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자, 시초선이라는 거는 중학교 탁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건데 각이 뭐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생한테 실례지만 각이 뭡니까? 실례가 아니구나. 각이 뭐예요? 참, 오랫동안 우리가 수학을 배웠는데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그냥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용어부터 제대로 익히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평면 위에 두 개의 반직선을 그려요. 근데 그 두 개의 반직선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방향을 뻗어나갑니다.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한 꼭지점에서 두 개 서로 다른 반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진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 두 개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 얘를 각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얘는 각의 꼭지점. 이렇게 불러요. 보통 이게 이제 각이라 표현하는데 이 각을 표현할 때 두 개의 반직선 중에 일단 하나를 고정시킵니다. 각 만들 때 하나의 반직선은 그냥 고정시켜놔요. 그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이 막 움직여 다닙니다. 이랬을 때 두 개의 반직선의 이름을 정할 때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움직이는 반직선을 움직인다고 해서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져 있는 저 각을 우리가 앞으로는 각의 크기라 표현하게 되는데 각을 표현할 때는 이제 그 동경이 이제 움직이겠죠? 이제 동경이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았을 때를 보통 양의 각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그때 시초선에서 네. 그럼 시초선에서 이 동경까지 이렇게 회전한 각, 이 각을 앞으로는
일반각이라 부를 텐데, 이 각,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각, 얘를 이제 앞으로 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전할 때 지금 움직이는 회전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들어진 이 각을 보통 양해각, 혹은 줄여서 양각이라고 합니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시계 방향이면 좋을 텐데 왜 또 시계 반대 방향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시초선에서 동경이 움직여요. 움직였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까지 움직였던 이 동경이 움직였던 이 회전각을 앞으로는 음해각, 줄여서 음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앞으로 각은 기존에는 여러분이 각이 그냥 뭐 30도, 60도 이렇게 예각 정도에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각이 확장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양해각,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해각. 결국은 각이 양도 존재하고 음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각은 무조건 양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양도 존재, 음도 존재. 양각도 있고 음각도 있다. 자, 일반각. 일반각. 아까 말한 대로 상가함수를 정의하려면 각이 무한히 확장돼야 됩니다. 실수 전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각을 회전시킵니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시초선이 있었고 각의 시작점, 시초선이 있었고 이제 동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동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는데 만약 동경이 이렇게 한 30도 정도에 놓였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은 뭐만 본 거냐면 그 동경이 회전했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놓여있는 결과만만 봤던 거예요. 30도. 있을 때 너는 이게 이 각이 몇 도입니까? 그러면 딱 놓여있는 결과만 보고 30도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30도 움직여서 여기서 놓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동경이 한 바퀴를 돌고 여기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실제로 이 동경이 회전한 각은 30도인가요? 아니겠죠. 360 곱하기 1 플러스 30이겠지. 근데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요만큼 더 왔어요. 이때는 360 곱하기 2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한 바퀴 돌고 다시 30도, 양각만큼 30도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30도가 더 세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각을 표현할 때 놓여있는 결과물만 따지지 않고 이제는 회전각 전체를, 회전했던 각도 전체를 다 계산하는 게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 이 알파는 놓여있는 각의 크기고 놓여있는 각만 생각하지 않는다. 회전 전체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360n, 이 n은 정수이며 이 n이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몇 번 회전해서 그 다음에 알파만큼 놓여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이고 n 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음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거고 만약 n 값이 0이라면 n 값이 0이면 회전수가 0이라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회전수가 0이에요. 회전수 0.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만큼만 놓여있다는 뜻이죠. 알파라고 되어 있는 표현까지만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 놓여있는 게 30도에서 그냥 딱 뭐 회전이 0이 되고 30도만 딱 놓여있기 때문에 얘는 360 곱하기 0 플러스 30도. 물론 답은 30도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한 바퀴를 돌고 30도 가져갔죠. 그럼 360 곱하기 1 플러스 30도. 얘는 390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음각으로 한 바퀴를 돌고 실제로 음각으로 한 바퀴를 돈 겁니다. 돌고 나서 다시 30도만큼 양각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놓여 있겠죠. 그럼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 그래서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회전수를 잘 고려한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일반각을 배우는 이유는 각을 실수 범위로 확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함수의 이 삼각비를 함수값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면의 각.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C초선을 잡을 때 동경의 OP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으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각각 제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제4, 4분면의 각이라 부른다. 뭔 말이야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좌표 평면 위에다 이제 앞으로 동경을 그릴 텐데, 그럼 동경은 움직일 테니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면 된다 치지만, 그럼 C초선을 어디다 잡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 얘가 항상 C초선이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이 움직이겠죠? 동경이 회전을 합니다. 이때부터 동경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뭐 뱅글뱅글 몇 바퀴를 돌든, 뭐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만약 동경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그때 한 바퀴, 예를 들어 한 바퀴를 돌고 이리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360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일 텐데, 결론 놓여있는 동경 위치가 1, 4분면이잖아요. 그럼 360n 플러스 알파란 이 각은 1, 4분면 각이라고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바퀴를 돌고 다시 여기 있어요. 이만큼이 알파라고 치면 얘는 360 곱하기 2 플러스 알파겠죠. 근데 동경이 2, 4분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360 곱하기 2 플러스 알파라는 각은 2, 4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음각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돌더니 다시 양각으로 알파만큼 뭐 이만큼 더 내려왔다고 칩시다. 됐니? 그럼 얘는 음각으로 한 바퀴를 돌죠. 그럼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됐지? 그리고 양각으로, 음각으로 이만큼 돌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양각으로 이만큼 갔다는 뜻이겠죠. 됐나요? 360n 곱하기 1 플러스 양각 이만큼. 만약 이렇게 표현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때 동경이 놓여있는 이 위치가 3, 4분면이니까 얘를 3, 4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용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동경이 놓여있는 사분면에 따라 그 회전각 전체는 일반각을 몇 사분면 각이다. 그 놓여있는 사분면의 각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동경 OP가 X축에 놓이게 되면, 동경 OP가 축에 놓이게 되면, X축이나 Y축이나 놓이게 되면 그때는 이게 사분면에 놓였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점의 좌표랑 비슷해요. 우리가 X축, Y축에 있는 점들을 사분면의 점이라 표현하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동경이 만약에 X축, Y축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어느 사분면도 어느 사분면의 각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축에 놓여 있는 각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 표현, 이걸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사분면의 각을 정의할 때 이거 뭐 외울 건 아니에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에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공식에 이런 것까지 외우기는 머리 아프잖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회전각이 막 돌아요. 이렇게 동경이 막 돌겠지? 도는데 몇 바퀴를 돌든 간에 뭐 이쪽으로 돌든 저쪽으로 돌든 뭐 돌던 간에 여기 놓였죠? 그럼 이거를 앞으로 1, 4분면의 각이라 부를 텐데, 이 1, 4분면의 각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각을 표현할 때 이 각의 크기는, 이걸 각을 보통 앞으로는 세타로 표현을 많이 할 거거든요. 세타. 영어에 보면 TH 발음 있잖아요. 그거 발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소문자인데 세타예요. 세타라고 있는데 이 세타가 크게 사타라는 이 1,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있는 각보다는 크죠. 근데 여기 동경이 놓였을 때 이 각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각 쓸 때는 무조건 예의로 360n을 써줘야 되고 360n 플러스 0보다는 크지만 얘가 360n 플러스 90보다는 작겠구나. 그러면 이게 1, 4분면에 놓이겠구나. 그럼 생각해보면 그냥 360n만 붙여놓고 보면 그냥 1, 4분면 놓이면 0부터 90 사이
2, 4분면 놓이면 90보다는 크지만 180보다 작다. 3, 4분면 놓이면 180보다는 크지만 270보다 작다. 4, 4분면 놓이면 270보다 크지만 360보다 작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얘만 붙이면 돼요. 360에만. 그게 4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된다는 거죠. 내용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초반은 여기는 삼각함수의 초반 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용어를 접하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 이거는 뭐 외워주면 좋긴 한데, 역시나 외울 것까지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차피 외우면 나중에 또 까먹을 테니까, 이해하는 방향으로. 동경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두 개의 동경이 이제 그려졌을 때, 두 동경이 만약 놓여있는 위치 관계가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발견됐을 때, 두 동경 위치가 첫 번째는 일치할 때, 동경이 막 돌다 둘이 같이 돈 건 아니겠지만 서로 돌다가 서로 일치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알파가 예를 들어 예를 든 겁니다.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가 있고 베타는 딱 요만큼 가 있어요. 결국은 한 바퀴의 차이점일 뿐이지 둘은 놓여있는 각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겠죠. 이랬을 때는 알파가 회전한 회전각에서 베타가 회전한 일반각을 빼게 되면 다시 요 한 바퀴를 돌아간 요만큼에서 다시 알파만큼, 베타만큼 빼게 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동경이 여기 놓이겠죠. 그럼 동경이 여기 놓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360n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0이면 0도, 1이면 360도, 2면 720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두 동경을 뺀 값이 360n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이번에는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빈도로 본다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이고 서로 반대 방향일 때요. 일직선인데 서로 반대 방향. 하나 동경은 여기 있고 하나 동경은 여기 있는 상태인데, 이거 그림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80에서 이만큼 살짝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살짝 넘어간 만큼 반대편에 막곡지각으로 베타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알파라는 회전각에서 베타라는 회전각을 빼게 되면 여기가 남죠. 여기 뭐냐면 180도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180이라 쓰면 안 되고 뭐라 써야 돼요?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쓰셔야 적당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이번에는 X축 대칭 관계일 때 이 X축 기준으로 여기 있는 알파가 놓여있는 위치나 베타가 놓여있는 위치나 서로 대칭 관계일 때, 그럼 얘도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된 게 알파거든요. 이 회전각이. 근데 요만큼은 베타예요. 근데 이게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가 되죠. 그치? 근데 이번에는 빼지 말고, 알파가 요 베타 크기만큼 부족해서 X축에 닿지 못했죠. 그럼 베타를 더하게 되면 X축에 닿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더하거나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하거나 뺐을 때 그 마지막 동경의 결과물이 축에 놓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축에 놓이게 만들거나 Y축에 놓이게 만들거나, X축 중에도 뭐 양의 방향에 놓이게 만들거나 음의 방향에 놓이게 만든다거나, 어쨌든 축에 놓이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얘는 빼게 되면 축의 방향에 놓인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했을 때 두 동경을 더하게 되면 알파가 요만큼 베타만큼 부족한데 베타를 더했더니 동경이 여기 놓이게 된다. 360n이 되겠더라. 그다음 Y축 대칭일 때는 알파라는 동경이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만큼의 베타가 필요한데 이 베타가 만약 여기 있다면, 그럼 요각과 요각은 마치 입사각과 반사각 같은 그런 느낌이죠. 햇빛이 들어오고 나가는 각도는 똑같잖아. 그런 것처럼. 입사각, 반사각. 이게 베타면 얘가 베타. 그럼 알파가 회전하는 각에서 요 베타만 더하게 되면 동경이 여기 놓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하게 되면 360n 플러스 180이 된다. 그 다음은 Y는 X 대칭에 대해서 두 동경이 놓였을 때. 그러니까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알파야. 이만큼이 알파예요. 근데 여기 대칭 관계, Y는 X 대칭 관계로 이렇게 된 게 베타로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은 각이겠죠? 대칭 관계니까. 그럼 알파가 회전하는 각에서 이 베타 크기만큼만 더하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익혀서 내용을 파악하면 안 외워도 나중에 문제가 두 동경이 X축 대칭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 돼. X축 대칭관계를 그리고 결국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빼는 건 아니겠지? 뭐 곱하거나 나누는 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야. 두 동경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그 동경의 결과물이 축에 놓이게 만들려면 이걸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를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노력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나중에 문제를 잘 적용하는 연습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필수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세타라는 각이 있답니다. 앞으로는 세타를 각 표현할 때 많이 쓸 텐데, 뭐 알파나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타라는 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1사분면에 놓이는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인데, 1사분면 각 어때요? 아까 느낌상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1사분면의 각이면. 네, 동경이 여기 어딘가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세타라는 각을 쓸 때 보통은 기존에는 놓여있는 각 크기만 봤다면 이제는 회전각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세타는 360n 보다는 플러스 0이 말하면 360n 플러스 0이죠. 얘보다는 세타가 크지만 360n 플러스 90보다는 작다. 이게 세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3분의 세타를 구하라네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지. 120n 3분의 세타 120n 플러스 30도. 자, 이때 남은 거는 이 세타가 과연 3분의 세타라는 각이 과연 몇 사분면에 놓이게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n은 이 n 값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3분의 세타가 어디 놓이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 n 값은 정수잖아요. 0일 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고 마이너스 자연수일 수도 있죠. 근데 물론 마이너스 자연수를 넣어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거든요. 규칙이 없다면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는 뜻은 이게 정수값을 집어넣으면 몇 번 집어넣다 보면 공통된 사분면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집어넣다 보면 공통된 사분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 복잡한 음을 대입하지 말고 0이나 양을 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n에다가 한번 0을 한번 대입해봐요. 0 대입하면 0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30보다 작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놓여있는 각이요? 3분의 세타는? 1사분면에 놓인 각이겠죠? 그럼 n값에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120 플러스 120보다 커 나갔고 150보다 작가 나왔네요. 몇 사분면? 2사분면이에요. n에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40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는 270보다 작겠죠.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에요. 근데 n에 3을 집어넣게 되면 3을 집어넣으면 이게 360에 대해서 한 바퀴를 돌죠. 여기서 360 플러스 30이니까 한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더 갔기 때문에 다시 얘랑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반복이겠지, 그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얘네들만 반복적으로 1, 4, 2, 4, 3, 4, 1, 4, 2, 4, 3, 4를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정답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에 놓이는 각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지. 아니 1, 4, 2, 4, 3, 4, 1, 4, 2, 4, 3, 4 이렇게 반복되어 갑자기 1, 4, 2, 4, 4, 4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뒤에 니네 얼마 전에 배우셨던 귀납적 아직 안 배웠죠? 수열에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귀납법의 증명법만 배웠고 귀납적 추론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실 텐데 수열에서 배우실 텐데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증명 자체는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누군가 아까 말했죠. 누군가가 아니 계속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툭 하고 다른 사분면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중간에 규칙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죠. 끝없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쓰이는 방식이 이제 이 방식이에요. 보면 어차피 이게 36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구간이 3칸씩 돌아갈 거라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n값의 정수를 3칸 단위로 쪼개기 위해서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보다 1 클 때 n이 3의 배수보다 2 클 때 이렇게 n이라는 정수값을 3개 구간으로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이렇게
얘를 n에다 3K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3, 아이고, 뭐죠? 좌변은 360K 3분의 세타. 얘는 360K 플러스 30도. 이 K는 정수겠죠? 그치? 그럼 360 정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 가게 한 바퀴, 두 바퀴, 뭐 마이너스 1바퀴, 마이너스 2바퀴는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회전에서 X축의 양의 방향에 놓이게 되고 거의 30도만큼 더 갔으면 느낌상 얘는 1사분면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3K 플러스 1을 저기다 대입한다면 여기다 3K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360K 플러스 120 글씨가 이상한데? 120 3분의 세타 얘는 360K 플러스 150 이렇게 되겠죠. 얘는 몇 바퀴 회전하고 120도와 150도 사이에 놓이게 되니까 이게 2, 4분면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고 n에다 3K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360K 플러스 저기다 2를 곱하면 240 3분의 세타는 360K 플러스 270 몇 바퀴 돌고 다시 여기쯤에 놓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3, 4분면에 놓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숫자 말고는 더 이상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다시 3에 비쓸 테니까 계속 이런 패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를 대입할 필요는 없고 몇 번 정수값을 집어넣어서 그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자, 4, 4분면각 어떻게 표현하죠? 각이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쪽에 표현할 때는 360n 플러스 270보다 3세타가 크고 얘가 360n 플러스 360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세타의 각을 알고 싶은 건 양변을 3으로 나눠야 되죠. 120n 플러스 3으로 나누면 90 세타 얘는 120n 플러스 120 근데 n에다 이제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요. n에 0 집어넣어. 그러면 90보다 크고 세타는 120보다 작다. 몇 사분면? 2사분면. n에 1 집어넣으면 210보다는 크고 240보다는 작다. 몇 사분면? 3사분면. n에 2 집어넣으면 330보다 크고 세타가 360보다 작다. 4사분면. 그럼 n에 이제 3 집어넣으면 이게 360 플러스 90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내용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뜻이고 다음 자 세타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타는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7세타가 좀 더 많이 돌았죠? 근데 동경이 만약에 7세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한 거를 7세타로 합시다. 세타는 이만큼이 세타였다고 칩시다. 그럼 7세타에서 세타라는 각의 크기를 빼면 동경은 여기 놓이겠죠. 이건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7세타 빼기 세타는 동경이 여기 놓인다라는 표현을 360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6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120n, 60n 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 끝까지 봐야 돼. 세타라는 각이 60n이라는 이 표현이 0보다는 크지만 180보다 작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n값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60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죠. 6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n값은 이 안에는 정수값이니까 1 또는 2가 돼요. 지금 n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타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는 보신 바와 같이 60n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n에 1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60도, 2를 집어넣으면 120도 이렇게 표현되더라.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를 하려면 가장 뭐 좋은 그림은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죠. 동경이 여기 있고 나머지 동경이 여기 있으면 돼요.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이만큼이 실제로는 이제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동경의 하나의 동경이고 그러니까 다른 동경이에요. 그 회전각에서
이만큼이 알파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를 베타로 보는 겁니다. 얘를 5세타, 얘를 세타.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얘랑 얘랑은 막국지각이죠. 그럼 5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요 세타만큼을 빼내게 되면 다시 동경은 여기 놓이게 돼요. 그래서 5세타에 세타를 빼면 4세타가 되고 그 4세타가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양면을 4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90n 플러스 45 얘가 0보다 크고 180보다 작아야 돼요. 양면에 4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5 네, 90n 얘는 135 다시 90n으로 나누게 되면 9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는 n이 되고 얘는 뭐 2분의 3 따라서 n값은 이 안에 있는 정수값이니까 0 또는 1 이렇게 됩니다. 그 n의 0과 1을 이쪽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세타의 크기가 나타나겠죠. 세타는 45도이거나 아니면 135도이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2-2번 문제.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11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X축 대칭 그림을 그려요. 여러 가지 X축 대칭이 있을 텐데 이해하기 편한 걸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로. 그럼 처음에 요만큼 회전한 게 좀 많이 돌았다 판단되니까 얘를 많이 돌아간 각 11세타라 보고 적게 돌아간 이 회전각을 그냥 세타라고 봅시다. 그럼 이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더해야 되겠죠. 요 크기만큼이 여기 있는 크기와 여기 있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11세타가 요만큼 부족해서 여기 X축 양의 방향에 못 갔기 때문에 11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한 이 크기가 여기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뭐예요? 360n 플러스 360. 그냥 360n이라 써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12n, 12세타는 360n 플러스 360. 양변을 12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이거 12로 나누면 30n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세타가 저 사이에 있어요.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 양변에 30을 빼게 되면 60보다 크고 30n은 150보다 작고 양변 30으로 나누면 2보다 크고 얘는 5보다 작다. 따라서 n값은 3, 4. 3, 4를 네. 물어보세요. 그 세타 값이 90도보다 크던데 1사분면 4사분면 아, 근데 그냥 이건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말이 맞아요. 끝에 거 잘 안 맞네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세타가 뭐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얘가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세타가 90이었네요. 여기 사이에 있었네요. 그럼 둘이 세타가 여기 있을 때 요만큼이 세타로 본다면 얘가 11세타죠? 요만큼이 11세타예요. 이렇게가 12세타. 예를 들면 한 바퀴를 돌고 여기를 갖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게 더하는 게 아니면 빼야 되겠네, 그러면. 네. 이 각이 맞춰본다면 11세타, 요렇게 11세타에서 요 세타만큼을 빼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이죠. 동환이가 잘 봤네요. 미안합니다. 이게라고 표현한 거를. 통찰력 있는 친구인데, 네, 죄송해요. 그럼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요. 11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10세타가 되고, 10세타는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타는 36n 플러스 18.
네? 더 하는 게 맞는 거야. 뭐라고요? 더 하는 게 맞는 거야. X축 대칭. 지금 더 하는 거야. 세타가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고 적이 있을 테고 이만큼이 세타, 이만큼이 세타, 11세타. 양각이죠? 11세타. 놓였다고 치고 X축 대칭. 아, 더하는 게 맞네요. 여기가 세타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세타죠? 아이고. 그러니까 위치는 이런 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죠? 맞겠는데 요만큼이 세타라고 봐야 되겠죠? 요렇게가 세타예요. 이만큼이 세타예요. 그리고 11세타는 여기 놓이긴 했는데 11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요만큼 11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요 각도를 더하게 되면 동경은 다시 여기 놓이게 되죠. 응? 왜 이래 색깔?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돌아간 11세타에서 세타가 여기가 아니고 요만큼이 세타죠. 이 빨간색 크기만큼. 근데 이 빨간색 크기가 여기인 거는 이해될까요? 요 부분. 그 세타만큼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기 놓여요. 그래서 아까 그 표현 11세타 플러스 세타를 하게 되면 360n 플러스 360 이렇게 되고 12세타를 12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30n 플러스 30 걔가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 양변을 30을 빼고 30으로 나누게 되면 아까 얼마였죠? 얼마였나요? 2 5 그 n값은 3, 4 n에 3, 4를 대입하게 되면 세타는 90 플러스 30, 120 120 플러스 30, 150 네, 이렇게 세타 값이 주어지겠네요. 네, 여기가 세타였어요. 그럼 이만큼도 세타. 네. 2-3번 문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Y축 대칭. 그래서 세타는 0하고 90도 사이니까 뭐 이쪽 어딘가 있을 건 아니겠는데 Y축 대칭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Y축 대칭. 그래서 이만큼이 8세타, 이만큼이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대칭 관계니까. 그럼 8세타에서 세타를 더하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이죠. 360n 플러스 180. 9세타니까 나누게 되면 40n. 자, 세타가 40n.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많았구나. 9로 나누면 여기 얼마 나나요? 20. 근데 세타가 0보다 크고 90보다 작으니까 네, 40n. 마이너스 20. 70. 자, 40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n. 40으로 나누면 대충 얼마예요? 4분의 7. 대충 뭐 한 1점 얼마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은 0과 1.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게 세타였어요. 0 집어넣으면 세타는 20도. 1 집어넣으면 세타는 60도.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자, 지금까지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45도, 70도, 120도 같이 도요 단위로 표현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 r을 연장해서 원의 호를 그리고 그 호의 양 끝점을 이어서 만든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 각도를 재는 방식을 호도법이라 부르며 1라디안을 한글로 하면 1호도가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각도 배울 때 이게 60분법이야 라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도를 재는 방식은 60분법이라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 60도를 굉장히 신비한 각도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60도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정삼각형 있죠. 이 정삼각형을 매우 신비한 도형이라고 이제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니네 보면 마법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잖아. 정삼각 두 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여기도 뭐 사람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마법하고 이 안에다 막 마법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약간 신비한 도형이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신비한 도형. 자, 그래서 이 한 각도를 나타내는 60도를 기준으로 각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60도가 60개로 쪼개지게 되면 하나가 1도가 나오죠. 그게 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도의 단위. 60도를 60개로 나누는 계산법, 60분법. 이게 60도를 60개로 나누면 1도가 나오고, 다시 1도를 60으로 나누면 1분이 나오며, 1분을 다시 60으로 쪼개면 1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1초는 3600분의 1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각을 계속 쪼개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60분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매번 쓰는 각도이긴 하지만 이 각도는 굉장히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앞쪽에서 일반각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60분법의 맹점, 문제점. 분법이잖아, 분법?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누겠다는 얘기는 이 60분법으로 각도를 표현하면 이 각의 크기는 어디 안에 제한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숫자 안에 제한적으로 표현돼요. 유리수입니다. 나누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나눌 수 있다는 뜻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각들만 가지고 60분법을 표현하다 보니까 무리수까지 확장해서 만드는 실수 전범이 돼서 각을 표현할 방법이 60분법으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가함수를 다룰 거 아니야? 그럼 실제는 미세하게 뜨문 떨어져 있는 각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각의 연속성이죠. 각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이 호도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60분법은 각의 연속성을 줄 수가 없거든요. 각의 구조 자체가,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각의 연속성을 주려 하다 보니까 각을 실수 범위로 확장해야 돼. 근데 실수는 연속적이잖아.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다르게 각도를 재는 방식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반지름 길이, 원을 이제 생각하고 이만큼 반지름 길이가 있는데 반지름 길이만큼 호를 연장해서 그립니다. 그 호의 끝점을 이렇게 이어서 부채꼴을 그렸을 때 이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를 호 하나가 나타내는 각도라고 해서 한글로는 1호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라디안은 그냥 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지름이 R만큼 호의 길이가 나타냈을 때 이때 만들어진 중심각을 1라디안. 이러다 보니까 호의 길이는 연속적이죠. 끊어짐이 없잖아. 그럼 그 호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한 이 각도 연속적으로 표현해서 이 각을 실수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호가 그렇게 따지면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은 1라디안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가 2R일 때 나타나는 이 중심각 크기는 몇 라디안일까요? 2라디안이겠죠. 1라디안, 1라디안 합쳐진 거니까. 그럼 호의 길이가 3R일 때 3R일 때 나타내는 이 중심각 크기는 3라디안이겠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원 하나를 그릴게요. 좀 크게 원 하나를 그렸어요. 이렇게가 이제 반원이죠.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R일 때 반지름 호의 길이는 몇 R이에요? 파이 R. 반지름 R자리에 원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죠. 거기 절반이니까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되죠.
그럼 호의 길이 R일 때는 1라디안,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 그럼 파이 R일 때는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이만큼의 중심각 크기가 파이 라디안이 돼요. 근데 이만큼의 중심각 크기라는 게 60분법에서는 몇 도인 거죠? 180이죠. 그럼 파이 라디안은, 호도법의 파이 라디안은 60분법에서는 180도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니? 아까 말했지만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호도법에서 파이는 60분법에서 180도랑 같은 각이 돼요. 자, 그럼 이러다 보면 90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야? 2분의 1 라디안, 2분의 1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60도일 때는 3분의 파이, 뒤에 라디안. 그럼 45도일 때는 4분의 파이 라디안. 30도일 때는 6분의 파이 라디안.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 각도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던 특수각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특수각을 나타내는 이 호도법의 각 크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구구단처럼. 자꾸 즉각 그것들을 빨리빨리 써내야 되기 때문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360도를 나타내는 호도법의 각은 2파이 라디안이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자주 쓰는 또 약간 특수각처럼 자주 쓰는 각들이 있어요. 그 각 중에 대표적인 게 120도. 120은 90 플러스 30도거든요. 근데 90, 2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이야. 근데 그렇긴 한데 매번 이렇게 이 각들을 더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이 120도라는 60분법을 호도법을 빨리 바꾸는 방식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여기 있는 거에서 180도라는 거는 180 곱하기 1도를 표현한 거죠. 그게 파이 라디안이야. 따라서 1도의 크기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120도는 120 곱하기 1도가 되고 따라서 120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를 나타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각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135도는? 135도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 90 플러스 45도거든요. 90도 특수각, 45도 특수각이라 이것도 잘 쓰입니다. 2, 4분면에서 나타나는 특수각. 그럼 얘는 135 곱하기 1도가 180분의 파이이므로 이거 약분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180도에서 45도를 뺀 거죠. 180도는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니까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150도도 자주 나오는 각 90 플러스 60도니까 그럼 150 곱하기 1도 1도는 180분의 파이 이거를 일단 10 지우고 3으로 약분하게 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각들은 웬만하면 기억하고 계셔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면 특수각이 아닌 것들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특수각이 아닌 것, 뭐 140도 특수각이 아니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40 곱하기 파이 180분의 파이 00 지워지고 이걸 2로 약분하면 9분의 7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60분법을 삼각함수를 이용하려면 호도법, 각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재는 방식이 호도법인데 이게 호도법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호도법으로 나오는 각을 60분법으로 바꿔놔야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호도법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60분법 익숙하잖아요. 그럼 호도법 각을 60분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3분의 5파이 라는 각을 60분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일단 180은 넘어간 것 같은데 몇 도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180에 3분의 1을 두 번 더 쓰니까 180 플러스 60이랑 240이긴 한데 매번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은 3분의 5 곱하기 이 파이라는 거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같죠. 그렇죠? 근데 얘는 파이는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파이 곱하기 1 라디안. 이게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럼 양변을 파이로 나누게 되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됐나요?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예요. 그래서 3분의 5 파이 라디안은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이렇게 곱해요. 그럼 파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60이 남고 2를 곱하면 30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3분의 3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죠. 3분의 3파이는 180이고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2를 더하게 되면 300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해. 아까 60분법을 호도법 바꿀 때는 60분법을 호도법 바꿀 때는 뭘 곱하라고요?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호도법을 60법 바꿀 때는 이 파이 자리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80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여기다 100파이분의 180을 곱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180을 대입해. 이렇게 약분하고 60 넣고 곱하면 30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도 연습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 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호도법 자체가 이제 부채꼴에서 표현되는 각을 나타낸 거니까.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었어요. 반지름과 중심각 크기를 알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기억하실까요? 이 각도가 만 x도야. x도. 반지름 r. 호의 길이, 넓이. 그럼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네, 맞아요.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이 호의 길이라는 게 원래는 원둘레 1부분이죠. 원둘레 일단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둘레. 근데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이죠. 근데 그 원둘레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심각 크기와 호의 길이는 서로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비율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전체 360도 중에 이 호의 길이는 360도 중에 요만큼의 비율만 가지고 있으니까 360 곱하기 분의 x를 이제 곱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 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파이 r 제곱 원넓이죠.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자, 이런 건데 여기서 양변을 2를 약분시키고 그럼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2분의 1 l과 같아요. 여기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x 한 다음에 여기 파이 하나 r 하나 360분의 x를 곱하면 2분의 1 l과 같죠. 그래서 s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2분의 l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2분의 1 rl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개. 중심각 알면 이 공식,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알면 이 밑에 공식.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인데 그걸 이제는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요 식에다가 호도법을 바꿔서 집어넣어도 되긴 돼. 근데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르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이 있고 여기 반지름이 있어요. 여기 부채꼴이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중심각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이 세타는 이제 호도법의 각인 겁니다. 60분법이 아니고. 이랬을 때 이 호의 길이 L이나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부채꼴과 원은 서로 비례관계 놓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라면 중심각이 360도 2파이죠. 호도법에서는. 그때 원의 둘레는 2파이r이 된다. 이렇게 비례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 호의 길이. 원의 중심각, 원의 둘레 길이. 이렇게 서로 비례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다 보니까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랑 같고 2파이 이렇게 약분했더니 남는 L은 r 세타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과 중심각의 호도법을 곱하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넓이도 비슷한 특징이에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정의한다면 원의 중심각이 2파일 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 정의할 수 있다. 비례식 2파이 곱하기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는 같고 양변을 2파이로 이렇게 약분시켰더니 남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랑 같다. 근데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이게 r 세타의 값이 L이잖아요. 여기 r 제곱 세타에서 r 세타를 빼면 2분의 1 rl과 같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이 두 가지입니다. 넓이는 항상 두 가지. 이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고.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면 위의 공식,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아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형 하나씩만 봐드릴게요. 니은 마이너스 600도를 호도법 바꾸시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는 놔두고 600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600도를 호도법 바꾸려면 600에다 뭘 곱하라고 그랬나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라. 약분하죠? 이걸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10파이 이렇게 나오고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지막에 답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12분의 7파이를 호도법 바꾸시오 그러면 12분의 7 한 다음에 파이 자리 대신에 뭘 대입해요? 180도를 이렇게 약분하면 10 하고 5가 되나요? 둘을 곱하면 105도 안 맞죠? 이건 틀렸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는 연습식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4번 문제. 아이고 뭐 잘렸다 그러네. 자, 반지름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세타,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세타 플러스 S의 값을 계산하시오. 반지름 길이가 3이에요. 호의 길이가 2파인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칩시다. 중심각 크기를 세타라고 잡았어요. 그럼 공식으로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세타 값과 같다.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네, 60분법으로 보면 120도가 된다는 거죠. 넓이를 구해라. 넓이는 더 쉽다.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개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반지름과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도 괜찮아. 괜찮은데 이게 더 쉽잖아요.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2분의 1 반지름 3 호의 길이 2파이. 따라서 3파이가 네,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여기는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누차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건 선생님 판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집에서 풀어봤는데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꼭 그 부분은 넘기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5번 문제. 둘레 길이가 1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이제 부채꼴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가 18입니다. 이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도대체 반지름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를 물어봤는데 반지름이 여기 아니면 얘도 아니겠죠. 근데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려면 호의 길이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R 플러스 L이 18 이렇게 되다 보니까 L의 길이를 R로 정의할 수 있게 돼요. 18 마이너스 2R 이게 18 마이너스 2R 이게 됩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넓이는 두 개 공식 중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뭐 밑에 공식 있죠.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자, 여기 최대값 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죠. 가로축이 R축이고 세로축이 S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어디로 볼록한? 그치? 이 r제곱에 음수가 붙으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 일단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 범위에 꼭점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r값의 범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r은 뭐보다 커야 될까요?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9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이게 9가 된다 쳐봐. 9, 9, 얘네 둘 합쳐도 18인데 그럼 호의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럴 수 없으니까 본체꼴이 하면 그럴 수 없으니까 r값은 9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떠올리면 되니까 얘를 전개한 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이거 쓰지 마시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9r 그 다음에 이거 막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r제곱 마이너스 9r 반의 제곱이 상수 이거 반 나누면 2분의 9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81 그럼 마이너스 묶어내고 r 마이너스 2분의 9의 전체 제곱 음수 곱해 나가면 플러스 4분의 81 따라서 r 값이 2분의 9일 때 반지름이 2분의 9가 되면 넓이의 최대값 4분의 81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9만 써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럴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관련된 문제나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얘는 2를 바깥으로 빼내서 이걸 약분시켜야 돼요. r, 2를 빼내게 되면 9-r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r축 어디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0과 9를 지나간다는 얘기지. 근데 0과 9 사이에 있는 r값의 최대값이 나오려면 r값을 여기다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0과 9의 정중앙인 2분의 9.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2분의 9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히 막 분배하지 마시고. 그럼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2분의 9를 대입하면 되죠.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8 빼기 2분의 9니까 얘도 2분의 9죠. 둘을 곱하면 4분의 81이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